밥둘기님 10개 구독 선물, 신피님 10개 구독. 멜빵 줬나 보네. 잠만 이거 녹화만 해놓고 전화 좀 하자. Recording in progress. 녹화해놓고 자 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시죠. 카메라들 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하다만 이야기는 이제 꽤 오래돼서 다시 무슨 얘기 했었는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목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딱 두 가지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전 슬라이드 내용도 있었을 것 같고, 이너 프로덕트 이야기하고, 이너 프로덕트 정의 살펴봤었고, 리니어 펑션, 애프라인 펑션 두 가지 살펴봤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질문이 여러 분들한테 질문이 왔어요. 이 리니어 펑션, 애프라인 펑션 그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잘 고민을 하고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들어가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요. 리니어 펑션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렇게 슈퍼포지션이 되는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슈퍼포지션이 되는 함수도 이제 리니어 펑션이라고 불렀었고, 지금 여기는 뭐 단순히 두 개의 x와 y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적어놓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n개, 아무 개, 뭐 여러 개의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슈퍼포지션이 되면 슈퍼포지션이 된다는 이야기 뭐였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고 함수를 통과시키는 거랑 함수값을 통과시키고 그 순서를 바꿔서 함수값을 통과시키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거랑 이제 같다. 그 이제 슈퍼포지션이 된다.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슈퍼포지션 되는 것들을 이제 리니어 펑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여기 읽는 것처럼 A 트랜스포즈 X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둘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 펑션으로 표현이 되면 그건 리니어 펑션이고, 리니어 펑션은 모든 리니어 펑션이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애파인 펑션은 거기보다 약간 더 제한이 붙어 있어서 뭐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 이너 프로덕트 펑션에다가 어떤 상수
바이어스 항이 포함된 형태인데 슈퍼포지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리니어 펑션처럼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슈퍼포지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적힌 것처럼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만 슈퍼포지션이 성립한 함수들을 이제 애플라인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표현되면 애플라인 펑션이고 거꾸로 리니어 펑션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애플라인 펑션들이 이건 간에 이렇게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쪽 방향, 양쪽 방향 증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이 몇 분한테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훑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함수가 애플라인 펑션이면 애플라인 펑션 이렇게 fx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펑션에다가 바이어스가 더해진 형태가 이제 애플라인 펑션의 폼인데 이렇다면 이렇게 생긴 애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한 슈퍼포지션이 얘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한 슈퍼포지션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슈퍼포지션이 성립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었고 이게 반대로도 성립을 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반대 방향의 고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메일 보내주셨던 분들이 잘 설명을 했어요. 잘 증명을 해서 보여줬는데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반대 방향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여럿 있어서 제가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짧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 방향부터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요 화살표 얘는 이게 어떤 의미죠? 어떤 명제가 있고 그 둘 사이에 이렇게 써놨으면 A가 만족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B다. 그러니까 A가 만족하면 B도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거꾸로 이렇게 썼으면 B가 만족하면 A가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쪽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애플라인 펑션은 이렇게 restricted superposition property를 만족을 하고 그 거꾸로도 restricted superposition property를 만족하면 이 함수는 애플라인 펑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양쪽으로 다 보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함수가 이제 그러면 이런 류의 증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정의대로 쭉쭉쭉쭉 정의대로 쭉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 이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되겠는데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fx가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고 했으니 이 리스틱 슈퍼포지션 이 성질을 만족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정의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a 트랜스포즈 알파 x 더하기 베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너 프로덕트의 성질에 따라서 알파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베타 a 트랜스포즈 y. 마이크를 좀 다른 분들의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B.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1에서 알파 fx 더하기 베타 fy 이런 얘기를 지금 2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죠.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에다가 b를 곱한 걸 더해 주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하면 이거 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는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리스트릭트 된 상황에서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0이니까 더 하나만 하죠. 맨 마지막 텀은.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면 알파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가 여기 나오고 알파 B 더하기 베타 A 트랜스포즈 그리고 B에서 B를 뺐으니까 또 0이고 그러면 이제 됐죠. 그래서 한쪽 방향은 이제 우리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펑션에다가 바이어스가 붙은 형태의 함수는 어떠한 알파와 베타 합이 1이 되는 개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슈퍼포지션 프로퍼티가 성립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으니 한쪽 방향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두 번째 방향 이제 많은 분인지는 모르겠고 몇 분이 어려워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책의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결과만 딱 이렇게 우리 교재에 결과는 딱 어떻게 적혀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서 살펴보면 이제 반대 방향 찍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오른쪽에 명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A와 B를 벡터 A와 바이어스 B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 혹시 해본 분 있어요? 이거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쉽긴 한데 한번 우선 우리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그 전에 우리가 리니어 펑션 살펴봤을 때처럼 어떤 의미의 벡터 x는 x1 곱하기 2원 더하기 x2 곱하기 2, xn 곱하기 2n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도 벡터고 여기는요. x1은 x의 첫 번째 원소고 2원은 첫 번째 유닛 벡터. x2도 숫자, e2 유닛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 x를 유닛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요 위에 정의 그대로 따라가 보면 x1 곱하기 2원 더하기 x2 이렇게 그냥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restricted superposition property를 활용을 해서 얘를 변형시키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뭐예요? 개수의 합이 1일 때만 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슈퍼포지션 형태로. 근데 지금은 개수의 합이 1이 아니죠. 그냥 뭐 임의의 숫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요 모양대로는 이제 빠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를 쓸 텐데 잘 보세요. 원래 있던 걸 그대로 두고 뒤에다가 x1 곱하기 0을 빼주고 또 x2 곱하기 0을 빼주고 쭉 다 해서 xn 곱하기 0을 빼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얽혀있는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0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제가 뒤에다가 새로 써준 거 요건 그냥 다 0이죠. 0에다 뭘 곱해서 다 더했으니까 어차피 0.
더 하나 많아. 똑같고. 그럼 여기에서 개수들은 뭔가요? 벡터는 뭐고 개수는 뭔가? 살펴보면 x1은 개수고 e1이 벡터고 e2도 벡터고 en도 벡터고 0이 벡터죠. 여기도 다 0이 벡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숫자. 그러면 코에피션트들은 x1, x2, 그다음에 쭉 x의 모든 게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n 1. 이 개수 다 합치면 뭐예요? 개수 다 합치면 1 되죠. x1끼리 다 없어지고 x2, 뭐 하여튼 x 개수끼리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제가 1 붙였으니까. 그럼 이제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니까 꼼수 같지만 틀린 말이 없습니다. 맞죠? 이 둘이 항상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다 튀어나올 수 있죠. 리스트릭티드 슈퍼포지션 프로퍼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 곱하기 F 됐고, 두 번째는 x2 곱하기 F 쭉 해서 xn 곱하기 F n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얘는 빼기 x1 곱하기 f0 빼기 x2 곱하기 f0 빼기 쭉 나와서 xn 곱하기 f0 그리고 마지막에 1 곱하기 f0. 그러면 요거 x1 붙어 있는 애들끼리 모아보고 나머지 다 이제 같은 개수끼리 묶어보면 x1 곱하기 f2 다 나오고 마지막에 1 곱하기 F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x1 곱하기 뭐 a1, x2 곱하기 a2, xn 곱하기 a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를 a1이라고 하고 얘를 a2, an이라고 하고 얘는 b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지. 다시 얘기하면 x는 여기에서 x는 x1 개수들이 쭉 쌓여 있는 애고 a를 라고 하고 b는 f0라고 쓰면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랑 이제는 둘이 같은 뭐죠? 이퀴벌런트하다고 동치라고 명제 둘이 동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A하고 B 벡터, A 벡터하고 B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이 F0가 0이면 이게 뭐죠? 이제는 그 리니어 펑션하고 똑같은 형태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지를 못하고 꽉 막혔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꼼수, 여기에다 0을 더하는데 0을 개수에 합의되도록 하는 조건이 표현되도록 0을 더해서 이걸 이제 돌파해 나간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매일 질문에 답드리기가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하겠다고 하고 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고 굉장히 좋은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메일도 좋지만 사실은 방에 찾아오시면 그 메일로 굉장히 길게 써야 될 것들, 이제 수학 문제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뭐 간단한 것 같으면 이제 메일로 답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한 걸로 고민하지는 않을 거고 좀 복잡한 사고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칠판에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하면 이제
깔끔하게 금방 설명이 되는 것을 글로 쓰려면 한 페이지씩 써야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일도 좋지만 메일로 질문을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실 수 있으면 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더 빨리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이야기 이 정도였고요. 오늘 간단히 살펴볼 예제는 어떤 애파인 펑션의 한 예를 살펴볼 건데, 이제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그 중에 아주 예전부터 많이 연구가 됐던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살펴볼 건데, 이거 이제 이렇게 애파인 펑션 형태로 표현되는 어떤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보면 x가 벡터고 베타도 벡터고요. v 누는 이거는 그 어떤 뭐 바이어스. 우리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애파인 한 함수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x를 어떤 피처 벡터, 그리고 베타는 어떤 코에피션트, 우리 아까 A 트랜스포즈 할 때 그 A 같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 데이터들이 어떤 피처 벡터로 표현이 될 때, 피처 벡터 뭐였죠? 어떤 날것의 실물 데이터를 수치화해 놓은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그 피처 벡터를 사용을 해서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수치적인 무언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베타는 벡터고 뉴는 옵셋이고, 그리고 이 y hat 우리 테일러 시리즈 어프록시메이션 이야기할 때도 이제 hat 이야기했는데, hat은 뭔가 어프록시메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거 정확한 건 아닌데 뭔가 그걸 예측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그게 실제 값을 잘 몰라서 추정하려고 해서 나름 계산해낸 거, 그거 이제 보통 그 문자에다가 세모 모자를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모델이냐면 이 피처로부터 어떤 데이터의 출력 값을 어떤 예측하기 위한, 이런 애파인 모델에 기반해서 예측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예제를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면 어떤 동네에서, 어떤 도시에서 집값을,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데이터를 쭉 받아봐서 집값들을 다 모아본 거예요. 뭐 미국 데이터는 뭐 천불 단위로 이렇게 해서 Y는 뭐 어떤 그 한 집에 대해서 팔린 값, 실제로 과거에 팔린 값, 그리고 X는 그러니까 그 집은 두 가지 피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의 면적하고 방의 개수로,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집은 예를 들어서 이게 600 스퀘어 피트, 그리고 방은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실제로 팔린 값은 뭐 10만 불.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의 세트가 뭐 n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500개고 방이 2개짜리는 팔린 값을 봤더니 55만 불에 팔렸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분 동네 부동산에 가면 이 데이터 과거에 팔린 것들이 쭉 있으니까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뭐 부동산에 따라서 뭐 이게 10,000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집값의 예측값을 계산해내는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은 얘가 첫 번째가 x1이고 얘가 x2. 여기 지금 위에 어깨에 써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의 면적, 첫 번째 집의 방의 개수,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집의 실제 팔린 값. 그래서 이 모델을 주어져 있는 뭐 몇만 개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면적 곱하기 어떤 개수, 베타 1. 그리고 방의 개수 곱하기 어떤 개수, 숫자 베타 2. 더하기 어떤 바이어스 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리그레션 모델, 뭐 애파인 모델, 리그레션 모델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으면 뭐 10,000개의 과거의 그 집값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베타 1, 베타 2, 뉴 이걸 어떻게 골라야 과거 데이터들이 가장 잘 설명될 것인가 그걸 찾는 과정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다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당장은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건 아니고 우리 요 수업의 거의 마지막 부분 중간고사 넘어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이제 나중에 하고 집값 데이터들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뭐 이런 식의 모델이 표현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집값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면 148 곱하기 73 곱하기 면적, 집의 면적 빼기 18.85 곱하기 방의 개수 더하기 54.40 이 계산을 하면 방값, 집값을 대충 예측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숫자들은 어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베타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벡터로 되어 있고 내 입력 피처 그러니까 팔린 집 하나를 표현하는 피처는 2개, 면적과 관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을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모델이고 결국 이 모델을 내가 쓰려고 할 때는 내가 부동산 업자인데 누가 나한테 집을 팔고 싶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집 얼마 정도에 내놓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부동산 업자면. 그럼 이 모델을 돌려서 너 집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고 방이 몇 개냐 물어보고 이 계산을 해서 과거에 그 정도면 그 정도 집이면 이 정도 값에 팔렸으니 YS 계산해서 그 정도 값에 팔렸으니 그 정도에 내놓으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업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내가 집을 파는 입장에 있으면 아니면 집 파는 입장에 있으면 뭐 적절한 값을 내놓을 때 아니면 집을 사는 사람이면 이걸 돌려보고 지금 매물을 보고서 거기에 보면은 면적과 뭐 방 개수와 뭐 판매 원하는 가격 이게 다 써 있을 거잖아요. 그 매물을 보고서 이 모델을 돌려보고 Y-hat이랑 그 과거의 데이터의 예측치랑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치랑 저놈이 실제로 내놓은 값이랑 비교해봐서 너무 비싸게 내놨네 사지 말아야지. 싸게 내놨다 대박이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이 모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를 빼봤더니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1번 집은 집 면적은 요랬고 방은 하나짜리였어. 그랬는데 실제로 팔린 값은 요거였고 그런데 내 모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예측 값은 뭐 이 정도 좀 차이 있네요. 한 50% 정도 차이. 두 번째 집도 뭐 이렇게 한 5개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물이 5개 나왔는데 내가 예측치 돌려봤더니 뭘 사면 좋을까요? 이것도 과거보다 싸게 나온 집인 거고 아니구나. 과거보다 비싸게 나왔고 요거는 1번은 과거 데이터에 대비 싸게 나온 집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비싸게 나왔네요. 그러면 1번은 좀 싸게 나왔고 나머지 4개는 이 다른 것보다 좀 비싸더라.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집 5개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 있던 모든 집에 대해서 이 플롯을 해보면 오른쪽은 실제 팔린 값, 이 수직축은 내 모델이 예측한 값. 그러니까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을 Y축에 이쪽을 실제 팔린 값을 X축에 해서 모든 집을 점 하나씩 동그라미 하나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 뭐 이런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보면 이제 4번 집 이 빨간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 거리
요 거리가 뭘까요? 이 길이. 지금 요 점선은 그 y는 x, 요 그 다이아고널한 그 직선이고. 요 값, 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요 길이가 뭐죠? 길이가 결국 실제 팔린 값하고 내 모델이 예측한 값하고의 오차 차이인 거죠. 차이가 0이면 어때요? 요런 집.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로 동그랗게 그려놓은 요 집은 실제 팔린 값하고 내 모델이 예측한 값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집들의 데이터를 지금 피처가 2개짜리인데 이거를 한 플롯에 한눈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 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란 건 뭐냐면 결국 실제 팔린 값하고 내 모델이 예상한 값하고 가까우면 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들을 다 플롯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이 결과들만, 최종 출력들만 이렇게 데이터를 뜯어서 살펴보면 이거 뭐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데 뭐 꽤 많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플롯을 해놨는데 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모델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나름 다이아고널 쪽에 이제 뭉쳐서 있다면 이 데이터가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간단한, 사실은 이 모델, 원래 모델은 제가 여기에는 이제 집을 요 2가지 피처로만 표현을 했는데, 원래 모델 데이터가 잠깐만요, 있는지. 원래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미국 아이오와의 에임즈라는 도시에서 과거에 3,000개 가까이 팔린 매물들을 조사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집 하나하나가 집 하나하나가 2개의 피처, 그러니까 면적과 방의 개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부동산에는 온갖 데이터가 다 들어있을 거잖아요. 80여 개의 피처들로 구성된 데이터. 80여 개의 피처는 보면은 뭐 주차장의 면적부터 해서 언제 지어졌는지, 이제 언제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다음에 뭐 지하실의 면적은 얼마인지, 뭐 하여튼 온갖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아까 우리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 80개의 피처를 가지고 쓰면 아까보다 이 성능 그래프 그려보면 아까는 그래도 다이아고널에 대충은 몰려 있었는데 좀 많이 퍼져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넘어가고, 그래서 도대체 중요한 피처들은 여기 보면 아까 개수가 베타 1, 베타 2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타 1 그 값들이 크면 클수록 뭔가 집값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베타들이 작으면, 절대값이 작으면 이제 별 영향이 없는 피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뭐 영향가가 큰 피처부터 쭉 정렬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뭐 오버올 퀄리티 첫 번째가 이제 그게 가장 큰데, 그건 당연하죠. 이게 뭐냐면 오버올 퀄리티는 업자들이 그 집에 대해서 별점을 매겨놓은 거거든요. 뭐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별점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경험에 기반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총점을 매겨놓은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언제 지어졌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인 건 뭘까요? 마이너스인 건 이거는 이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이야기죠. 얘는 오버올 퀄리티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별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값은 올라간다. 크게 올라간다. 뭐의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냐면 철도 주변에 있으면 1이고, 그다음에 철도랑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0이고 이런 피처. 당연히 철도 주변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과거 모델들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서 이 개수들,
집값을 표현하는 모델을 찾아봤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얘가 굉장히 크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집값은 올라간다. 당연하죠. 큰 집은 집값이 비쌉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얘기는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을 사고 팔아본 사람은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아직 그래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두 번째 얘기 뭐죠? 이게 방의 개수 곱하기 마이너스 18.85를 해서 집값이 결정이 된다. 대충. 그 이야기 뭐냐면, 이거 뭐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읽힐 수 있잖아요. 사실 잘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집값, 면적이 넓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당연하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방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져? 아닐 것 같잖아요. 방이 많으면 큰 집이니까. 이거는 왜 지금 제가 방금 해석한 게 틀렸냐면, 이 둘이 첫 번째 피처랑 두 번째 피처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이 면적이 넓으면 방도 많을 수가 있고, 방이 많으면 보통 집이 면적이 넓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두 피처가 독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좋아. 그러면 집이 넓을수록 커져. 아니, 집값이 올라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집의 면적이 같을 때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같은 면적의 집이면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이 떨어진다. 집을 팔아본 사람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은 40평 둘 다 똑같은데 어떤 집은 방이 3개고 어떤 집은 방이 4개야. 그러면 같은 면적인데 방이 많다는 이야기는 방이 좁아서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집값이 실제로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사실 저희 집하고 저희 옆집하고 같은 면적인데 저희 집은 방이 4개고 옆집은 방이 3개예요. 그래서 옆집이 더 비싸. 그래서 실제로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잘 표현되어 있다. 우리 경험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모델이고, 이런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뒷부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펑션 이야기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orm and distance. 놈과 거리,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 수학에서 공부를 했었을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죠. 우리 유클리디언 놈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이게 놈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놈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왜냐? 그냥 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놈이 이제 유클리디언 놈이라고 하고, 우리 그냥 과거에 그냥 벡터의 놈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다 원소들의 제곱을 다 하고 스퀘어 루트 씌워놓은 거, 그걸 이제 놈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소의 제곱합은 x 트랜스포즈 x로 쓸 수 있으니까 결국 놈의 제곱은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숫자입니다. 스칼라. 그렇죠? 스칼라고, 벡터는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는 벡터고, x는 벡터고. 놈이란 함수는 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죠? 벡터가 들어와서 스칼라를 출력하는 함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대충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런 숫자들이 있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100만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 벡터는 큰 벡터예요, 작은 벡터예요? 이 벡터는 큰가요, 작은가요? 이게 막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큰가 작은가, 이거는?
숫자가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벡터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 내 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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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한테 여기 문자가 왔는데요. 아빠 난데 여기로 전화 좀 줘. 그 스팸 피싱 문자들이 요새 굉장히 흔하게 자주 오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들어있는 애를 그냥 크기는 숫자 하나인 거잖아요. 그거로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놈의 크기를 숫자 여러 가지 들어있는 애의 크기를 그냥 표현하는 수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하면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보세요. 여기 이 모든 원소에 얘네들이 뭐예요? 0에서 멀면 멀수록 값이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음으로 멀어지건 양으로 멀어지건 관계없이 0에서 얼마나 먼지에 따라서 뭔가라도 어떤 원소라도 멀리 뭔가가 있으면 그건 계속 노면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크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서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제곱해서 다 더해서 스퀘어 루트 이렇게 씌운 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노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노음이 있어요. 여기다가 밑에다 1을 붙여서 절대값을 그냥 다 더한 거. 요거 또 노음이라고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겠죠. 이것도 원점에서 뭐라도 멀어지면 계속 더해지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모든 개수들의 최대치, 모든 개수들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가지고 벡터의 크기를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무한대 표시를 밑에 붙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방법들이 유용하게 서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이 붙었다고 해서 원놈, 얘는 인피니티 놈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이 유클리디언 놈이 아닌 다른 놈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이게 유클리디언 놈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놈 함수의 프로퍼티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놈 호모지니어티라고 부르는 것은 놈에다가 어떤 벡터에다가 상수 스칼라 베타를 곱해서 놈에다 씌우면 그거는 베타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랑 놈이랑 곱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베타 x는 베타 곱하기 이건 아니에요. 이게 성립하면 리니어리티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봐요. x가 1, 0, 이 벡터하고 x가 마이너스 1, 0. 이 둘의 놈은 같죠. 얘는 다시 x2고 x1이라고 하면 x1과 x2의 놈은 같죠. x2는 마이너스 x1이라고 쓸 수 있으니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했는데 놈은 같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특성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합이 이것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제 뭐 리니어리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보면 리니어리티가 성립을 하려면 이게 베타가 절대값 없이 그냥 튀어나와야 되고 절대값 없이 그냥 튀어나와야 되고
얘도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려는 요 놈도 등호가 성립을 해야 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리니어 펑션. 그러니까 지금 이 x의 놈이 어떤 fx라고 하고 이 함수의 리니어 함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알파 x 더하기 베타 y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알파 fx 더하기 베타 fy 얘가 성립을 해야 되니 다시 얘기하면 알파 x 더하기 베타 y가 알파 곱하기 놈 더하기 베타 곱하기 y 성립해야 되는데 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조차 안 되니까 지금 알파 베타 1 다 집어넣어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베타 0으로 넣어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놈은 분명 리니어 펑션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호모지니어티 살펴봤고,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는 우리 x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벡터고 y가 이렇게 생긴 벡터라고 하면 x 더하기 y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더하기 y는 이 벡터잖아요. 얘가 x 더하기 y고 이게 결국 또 y랑 같으니까 y 이게 이제 xn 얘가 x 더하기 yn 요거는 보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죠. 그게 더 크면 삼각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 더하기 y를 이렇게 벡터의 합으로 표현해 놓고 살펴보면 당연히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이름부터 이제 삼각 부등식인데 당연히 만족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특성, 넌 네거티브하다. 놈은 항상 음수가 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정의대로 양수의 스퀘어 루트 씌운 거니까 그러니까 양수 또는 0. 이게 놈이 0이 되려면 뭐예요? 놈이 0이 되려면 좀 이따 지금 바로 밑에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정의대로 살펴보면 절대로 0보다 작은 수를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 다 중요한데 위에 세 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 마지막 이야기는 읽는 것도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위에 세 개보다는 조금 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요? 이 only if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뭐죠? x의 놈은 0이다. x가 0일 때만 x의 놈이 0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우리 화살표 가지고 이야기하면 x의 놈이 0. only if는 그냥 이대로 only if 있는 대로 화살표를 그렇게 쫙 써버리면 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x의 놈이 0이면 x가 0이다 라고 읽으면 돼. 이게 잘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거꾸로 x가 0이면 x의 놈은 0이다. 이건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쓴 건 당연한 이야기. 왼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x가 0이면 x의 놈이 0이면 그 이야기는 x가 바로 0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게 0이려면 얘가 0이 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다 0인 경우에만 0이 될 수 있죠. 하나라도 0보다 크다고 하면 놈이 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x가 0인 경우에만
모든 원소가 다 0인 경우에만 놈을 0으로 갖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놈이 0이면 x가 0이다. 그러니까 x가 0벡터인지 조사를 해보려면 x의 모든 원소의 크기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놈을 가지고 놈값을 알려주면 이게 0벡터구나. 조금 풀어서 조금 더 뭐죠? 엄밀하지 않게 이야기하면 놈 크기가 작으면 어떤 벡터 x가 있는데 놈이 작으면 그 놈의 값이 작으면 그 x가 0하고 되게 가깝다. 뭐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놈의 이런 네 가지의 중요한 특성 알고 계시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놈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 우리가 뭐 또 벡터의 크기를 설명하는 어떤 수단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면 얘는 뭐죠? mean square 값. 이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스퀘어 썸의 그러니까 그 스퀘어 값들의 평균. 뭐 정의가 지금 계산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벡터가 n개짜리 벡터가 있을 때 모든 원소들의 스퀘어 썸을 다 한 다음에 그걸 n으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스퀘어 썸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mean square value. 그러면 그러니까 이 ms value라고 할까요? ms mean square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말을 안 쓰고 mean square error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x들이 이제 어떤 에러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지금 x가 에러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MSV라고 할까요? MSV. mean square value. 다시 이야기하면 이 벡터에 들어있는 것들의 원소들의 제곱값의 평균이 이 정도 된다. 그럼 그걸 루트를 씌우면 뭐예요? 원소에 들어있는 그 벡터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절대값이 대충 이렇게 된다. 그거를 RMS 밸류라고 부릅니다. 요 놈에다가 민 스퀘어에다가 그냥 전체 스퀘어 루트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의 정의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 벡터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대충 이런 값을 가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위의 값은 뭐냐면 그 벡터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제곱값의 평균. 제곱값이 대충 이 정도를 가진다. 그럼 그거 스퀘어 루트 씌우면 그 원소에 들어있는 것들은 제곱값의 스퀘어 루트 씌우니까 그건 뭐죠? 제곱값의 스퀘어 루트 씌운 건 절대값이 대충 이 정도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X 벡터에 들어있는 RMS는 정의는 놈을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눈 거고 그 값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대충 이런 값, 그 절대값이 대충 이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원벡터의 RMS는 원벡터는 전부 다 1만 들어있는 거죠. 그럼 제곱값의 평균은 뭐예요? 1이죠. 그걸 스퀘어 루트 씌우면 RMS도 1이다. 이거는 벡터 길이에 관계없이 RMS.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벡터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절대값 대충 1 정도 된다. 그 근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대충이라는 얘기예요. 대충. 그러면 지금 원벡터의 모든 크기의 원벡터가 다 RMS 1. 여기서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RMS를 서로 길이가 다른 벡터의 크기를 대충 이야기할 때 또 써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RMS의 정의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록 벡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x가 a라는 벡터와 b라는 bek터, 뭐 c라는 벡터 이렇게 쭉 이렇게 줄줄이 붙여서 만든 벡터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 그 놈은 어떤가요? 각자를 그냥 각자의 제곱, 그러니까 이 블록 벡터의 놈의 제곱값은 결국 각자의 놈의 제곱값을 다 더한 거랑 같겠구나 할 수 있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요거의 첫 번째 거의 놈의 제곱값을 다 더하고 두 번째 거의 놈의 제곱값을 다 더하고 세 번째 거의 놈의 제곱값을 다 더해서 스퀘어 루트 씌우면 x의 놈이니까 뭐 정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이제 좀 더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여기 이 RMS하고 관련된 굉장히 유용한 부등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요거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 지으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요거 지금 x가 n개짜리 벡터인데 우리 지금 이야기하려는 체비숍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애고 요거는 이제 통계 쪽 우리가 나중에 다시 통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돌아와서 통계적인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건데 통계 쪽에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x1부터 n개의 벡터들, 원소들이 들어있는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가정하기를 절대값이 a보다 큰 게 k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n개짜리 벡터에 절대값이 a보다 큰 원소들이 k개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쪽은 이 중에 n개의 요 제곱값들은 중에 k개는 a제곱보다 크겠죠. 왜냐면 이 n개 중에 절대값이 a보다 큰 게 k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곱값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그냥 제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모든 원소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요 중에는 분명히 k개는 요 안에 k개는 a제곱보다 크니까 k 곱하기 a제곱보다는 왼쪽에 다 더한 게 크겠네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얘랑 얘랑을 이렇게 지어서 a제곱을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k는 x의 놈의 제곱을 a의 제곱으로 나눈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려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선 x 벡터 중에 원소의 절대값이 a보다 큰 게 일단 k개가 있다 가정을 하면 그 가정에 따라서 그냥 둘째 줄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제곱한 것들 중에 k개 이상이 a제곱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걸 다 더해버리면 이제 이 중에 k개는 a제곱보다 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양수들이 더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얘는 결국에 x의 놈의 제곱이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K는 뭐였어요? 모든 원소 중에 A보다 절대값이 큰 값. 아니죠. K는 뭐였냐면 X의 모든 원소 중에
A보다 절대값이 큰 것의 개수들인 거죠. 그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X놈의 제곱을 A제곱으로 나눈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을 풀어 쓴 게 이겁니다. 어떤 제가 방금 한 말인데 X 벡터 중에 원소의 절대값이 A보다 큰 것의 개수, 이 K죠. 는 많아봤자 요거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 이걸 우리가 체비셰프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순서대로 생각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래, 읽어보시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얻은 게 뭐냐면 K가 A 제곱분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거를 제가 n으로 나눠 볼게요. n 양수니까 나누면 되겠죠. 이거랑 같죠? 지금 요거 쓰면 요거 뭐였냐면 이게 민 스퀘어 밸류였고 민 스퀘어 밸류 그러면 민 스퀘어 밸류 나누기 a의 민 스퀘어 밸류 나누기 a 제곱인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RMS X의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이야기하는 n분의 k 뭐죠? n분의 k는 x 벡터 중에 절대값의 그 각각의 원소를 살펴봤을 때 절대값이 a보다 큰 것의 비율인 거죠. 비율. x 벡터 중에 벡터의 원소 중에 절대값이 a보다 큰 놈의 비율은 많아봤자 이만큼이다. 이게 왜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주냐면 마지막 이그젠플 살펴보면 바로 와 닿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x 벡터 중에 x 벡터에 뭐 오만 값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 놈의 원소 중에 그 RMS 값보다 RMS 값의 5배 이상 큰 절대값을 가지는 원소. 그러니까 RMS는 뭐였냐면 대충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크기를 대충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크기보다 그 대충 다른 애들은 다 뭐 고만고만하는데 고만고만한 애보다 한 5배씩 더 큰 애들은 많아봤자 4% 이상 될 수 없다.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RMS가 주는 의미를 여기서 바로 딱 와닿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건 왜 이렇게 4%라고 이야기 될 수 있죠? A가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A가 5 곱하기 RMS인 거잖아요. 그럼 위에다 넣어보면 A에다가 5 곱하기 RMS 넣어보고 여기다 5 곱하기 RMS 넣으면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이죠. 그러니까 RMS의 5배 이상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원소의 개수는 많아봤자 5의 제곱분의 1만큼이다. 25분의 1이니까 4%라는 얘기인 거죠. 이 보면 RMS보다 10배 큰 거는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벡터에서 RM 지금 5배 이야기할 게 아니라 벡터의 RMS보다 10배 이상 큰 원소는 몇 개나 있을 수 있냐면 1%밖에 안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비셰프 부등식
뒤에 또 다시 이야기 나올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잘 이 의미가 뭔지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끌어갔는지 끌어가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다시 가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스턴스 이야기 몇 장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디스턴스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시죠. 그 다음에는 네, 더 이상 여기서 딱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디스턴스 뭐 간단하니까 금방 이야기하고 끝내겠어요. 이 차이에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그 차이의 놈을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A 벡터가 요 놈이고 B 벡터가 요 놈이고 이 벡터는 뭐죠? 이 파란색 벡터는 B 빼기 A죠. 차 벡터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 빼기 A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어떤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그 놈의 길이, 이거의 길이를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B 빼기 A의 놈이 결국에는 그 디스턴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뭐 이거나 마찬가지죠. B 빼기 A는. 그리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BC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예, ABC 세 개 있을 때 요거는 요 벡터는 뭐예요? B 빼기 A고 이 벡터는 C 빼기 B 얘는 C 빼기 A.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여기 그냥 적용해 보면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C 빼기 A 빼기 C 그 디스턴스는 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고 그거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요 이야기는 어떤 우리 아까 집값 이야기할 때 그 피처들이 있고 여기 몇 가지 이제 기준 피처들이 있을 때 이제 얘들은 뭐 아파트 대충의 아파트들의 평균값 우리 부동산 그 데이터에서 그 뭐랄까요 여기 송도 안에서의 아파트의 집값들의 피처들이 다 아파트들의 피처들이 뭐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각각의 평균들을 많이 계산해 놓고 그다음에 이건 오피스텔의 평균들 그리고 뭐 여기는 또 뭐 오피스텔 아파트 말고 뭐지 단독주택의 평균들 피처들 그러니까 평균 피처들을 뭐 계산해낼 수 있겠죠. 이전 데이터에서. 그러면 내 어떤 새로운 뭔지 모르는 뭔지 모르는 새 집에 대한 피처가 들어왔을 때 이게 아파트에 제일 가까운지 오피스텔에 가까운지 단독주택에 가까운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각각의 평균 피처들하고 거리 계산해서 가장 가까우면 뭐 이건 아파트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피처 간의 디스턴스를 이렇게 정의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이놈 계산해서 평균값들 계산하고 그다음에 벡터들 피처 벡터들하고 평균 벡터하고 빼서 그냥 제곱해 뭐 디스턴스 계산하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오늘 할 마지막 페이지.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지금 요 슬라이드는 뭐 보여주고 있냐면 5개의 위키피디아 다큐멘트들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우리 워드 카운트 벡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워드 카운트 벡터 뭐였냐면 어떤 딕셔너리 사전이 있고 어떤 단어들이 쭉 있는 사전들이 있고 뭐 각각 그 다큐멘트에 대해서 이 원소들이 나타나는 비율, 그 단어들이 다큐멘트에 있는 단어들이 나타나는 비율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워드 카운트 벡터였죠. 그래서 워드 카운트 벡터가 비슷하면 비슷한 뭐 성향의 문서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 각각 5가지의 문서를
4424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딕셔너리, 사전을 가지고서 워드 카운트들을 다 세가지고 비율을 만들어 놓은 벡터들이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 이렇게 5가지의 벡터, 5가지의 4423 벡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벡터들의 5개 간의 서로 간의 거리를 조사해 본 거예요. 이 거리는 뭐냐면 메모리얼 데이라는 두 번째 문서하고 베테랑스 데이라는 첫 번째 문서하고의 워드 카운트 벡터들의 거리. 그 거리가 가까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이 비슷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나니까 비슷한 문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베테랑스 데이하고, 베테랑스 데이는 뭐냐면 우리 메모리얼 데이는 현충일 같은 거고 우리나라에, 베테랑스 데이는 이제 그 전쟁 영웅들,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추모하는, 기념하는 날. 비슷하겠죠, 현충일하고 그거하고. 세 번째는 아카데미 어워즈. 이거는 영화의 그 시상식에 대한 문서. 세 번째 골든 글로브 어워즈. 이것도 비슷하죠. 드라마랑 이런 거에, TV 시리즈 이런 거에 대한 상 주는 그 시상식이잖아요. 둘 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시상식에 대한 문서고, 마지막에 슈퍼볼은 뭐예요? 이거는 그 축구, 그 풋볼에 대한 그 게임, 제일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처음 두 문서는 비슷해야 되고,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 같고, 요거 둘이 비슷할 것 같고, 요거 둘이 또 비슷할 것 같고, 마지막은 나머지 두 그룹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문서인 거죠. 그거를 워드 카운트 벡터 가지고서 비교해 본 겁니다. 거리를. 실제로 그런지. 봤더니 베테랑스 데이랑 베테랑스 데이랑 거리는 똑같은 거니까 0이죠, 당연히. 그래서 다이아고널엔 다 0 들어간 게 맞고, 메모리얼 데이랑 거리가 이만큼, 아카데미 어워즈, 골든 글로브, 슈퍼볼하고 거리가 저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베테랑스 데이랑 이 나머지 이 5개 서류 중에 베테랑스 데이랑 가장 가까운 것은 메모리얼 데이겠구나 알 수 있겠고, 요거 둘이, 얘는 메모리얼 데이랑 베테랑 데이니까 둘이 이제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위에 부분만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아래 부분은 이제 대칭으로 생겨 먹었을 겁니다. 메모리얼 데이랑 가장 가까운 거. 메모리얼 데이랑 가장 가까운 거는 이 두 번째 로를 살펴보면 될 텐데, 역시 메모리얼 데이 문서가 가장 가깝구나. 아카데미 어워즈랑 가장 가까운 것은 뭐죠? 워드 카운트 팩터,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그 안에 숫자를 살펴보고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문서가 있으면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다 만들어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카데미 어워즈랑 같은 제일 비슷한 건 뭐예요? 보면 골든 글로브가 가장 가깝다. 골든 글로브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어워즈랑 가장 가깝고, 슈퍼볼은 이제 지금 가장 가까운 값들 살펴보면 0.95, 0.95, 0.108 이 정도 수준인데, 0.09. 슈퍼볼은 나머지 4개랑 비교해 보면 다 0.1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크게 떨어져 있는. 굳이 가깝자면 이건 중구난방으로 뭐랑 가깝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처들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처가 결국 뭐냐면 그 우리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그 서류라든지 환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선형대에서 이야기하는 노음의 개념, 디스턴스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그 수치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비교하려면, 분석하고 하려면 우리 선형대에서 정의한 이런 것들, 노음이나 디스턴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개념들을 써먹기 위해서는 그 로 데이터를 수치화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다큐멘트들을 워드 카운트 벡터로 수치화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방금 공부했던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유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모레는 이제 스탠더드, 이것도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비슷한데, 그 체비셰프 이야기 또 하고 막 이럴 거니까 집에 가서 체비셰프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는데 x는 실수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모든 벡터 뭐 앞으로 나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소수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기로 실수에 대해서만 리얼 넘버들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소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는 다 깨지는 거죠. 아까 놈의 특성, 놈이 항상 0보다 작거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x가 허수가 나타날 수 있으면 그 얘기는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음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요 수업에서는 x들은 나타나는 모든 숫자들은 실수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 동영상은 이제 구워지는 대로 다시 거기다 올려둘 테니까 한번 다 뭐 어려울 거는 크게 없는데 체비셰프 부등식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